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임명된 분 있잖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 이분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다 말씀드렸어요. 더 예.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적인 인간관 자체가 문제예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뉴라이트 역사관이에요. 인간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그 본성에 맞게 행동한 것이 친일파들이고 그 친일파들이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이승만을 이제 추앙하잖아요. 예. 이승만 정권을 추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이 이제 해방됐을 당시에는 비슷한 조건, 오히려 북한에 이제 공업 산업시설들이 더 많이 건설했죠. 일본이. 북한이 산업시대였어요. 근데 북한은 그로부터 한 50년 지나니까 참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고, 남한은 올림픽도 치르고, 예. 뭐 이제 중진국 중에서도 선두권에 올라가고, 이 차이가 왜 일어났나? 이 차이가 왜 생겼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얼토당토하는, 상당히 많은 좀 국제적 변수들을 좀 대입해서 봐야 되는데, 예.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이제 근대적 그 노동교율 또는 이제 기업 경영 방법 또 근대적 지식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인들로부터. 그리고 이것이 토대가 돼서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이 친일파라고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서 유학을 했거나 조선 정독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거나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해서 숙청을 했고 척결을 하고 남한은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둠으로써 이들의 지식과 경험이 살아날 수 있게 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남한의 경제가 발전했다. 이런 이제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친일파 덕에 나라가 발전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사실 반일 종족주의는 그거예요. 우리가 일본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일본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고 친일파가 우리들의 은인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친일파라는 말에만 이제 우리는 반응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다시 한번 좀 첫 방송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좀 다시 해볼게요. 공동체를 만들어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악 개념을 형성할 때 이타심이 선, 이기심이 악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었어요. 악이었어요. 근데 이 이기주의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면 악이 인간의 본성이 돼요. 대표적인 성악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이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면 미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사회 전체에 이제 확산시키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세상에 이제 경쟁만 남아요. 연대의식이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 돼버려요. 경쟁만 남는데 이 경쟁은 누구에게 유리하냐면 힘 있는 자에게 언제나 유리해요. 기득권에게. 근데 이제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시장에서 실패하거나 이런 사람 나타나도 그건 네 잘못이야. 근데 능력주의로 또 가는 거고.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사고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득권 중심의 사고이고 이런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역시 기득권이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찬양하고 거기에 빌붙었던 친일파들을 또 존경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능멸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의 좀 논리적 완결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논리적 완결성, 자기가 논리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보면 좀 하찮죠. 어떻게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일본에 주장해 요구해 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 얘기를 좀 옆길로 샜네 하자면
이게 이제 능력주의고 힘 숭배주의자 보니까 자기보다 힘센 상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 앞에서 이제 버릇도 되죠. 예. 예를 들어 보자고요. 한미동맹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그 문재인 정부를 한미동맹을 해쳤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미국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미국 강한 건 맞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해친 게 뭐가 있어요?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했던 것뿐이죠. 트럼프를 설득해서 김정은 만나게 한 것 정도는 있어요. 근데 한미동맹을 해친 건가요? 무슨 뭐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했나요? 아니면 무슨 무슨 동맹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나요? 노무현 대통령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에도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한미동맹 해치는 발언이라고. 동맹이라는 것이 상호 이익에 따라서 힘을 합치는 거잖아요. 네. 상호 이익이에요, 상호 이익. 근데 이 한국의 이제 극우 반공주의자들, 뉴라이트의 한 축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제가 뉴라이트의 두 축이 극우 반공주의와 시장주의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극우 반공주의자의 생각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한미동맹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중을 설득해 왔고요. 예컨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든 아니면 뭐 중국 문제든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위치가 있잖아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이제 대만 사이에 군사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익을 위해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미국이 여기 전쟁에 개입해라 그래서 개입하면 우리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 국익과 미국 국익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른 문제죠. 예. 그 동아시아에서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거기 들어왔자 불바다밖에 더 되겠어요? 미국이 한참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게 이렇게 덜 심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제 나라가 많으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동맹이라고 이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주장한 걸 미국이 받아주는 법도 없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의 전제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 이 생각이 습관이 되면 지금 이제 한일 군사동맹까지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건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안 믿어왔고요. 근데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사도광산에서 우리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강제 노동 문제를 빼고서는 이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 원칙을 그냥 접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독도 달라고 그러면, 아니 독도 달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본의 무슨 시마네 해안의 극우 분자들이 독도 주변에 배 타고 와가지고 독도 상륙을 시도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번 8.15가 다음 주입니다, 이제. 예, 기억이 우리는 이제 광복절인데 일본인들에게는 패전일이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패전일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리자. 우리가 패전 때문에 독도를 빼앗겼으니까 일본인들 극우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퍼포먼스라도 하자. 몇 차례 시도를 했었지만 우리가 워낙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 다스포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한다면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정말 궁금해요. 아니 보면은 그 소위 보수 정권이라고 불리는 MB 때도 독도에는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MB는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대목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이런 말도 했었다고 하는 거 있는데, 독도에 간 거는 정말 이제 독도에 간 것도 그렇지만 일본 천황이 사과하기 전에는 한국에 올 생각하지 마라. 정치적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반일 감정에 평소의 지론과 다르게 툭 던진 얘기죠. 막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윤석열 정권 내의 이제 어떤 핵심 세력은
일종의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좀 더 단단한 코어 어떤 일본에 대한 정신적 일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뉴라이트 예. 사상에 대한 뉴라이트 사상이라면 뉴라이트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인사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균형관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애초에 만들 때 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국민 성금으로 전두환 정권 때 모금을 시작해서 노태우 정권 때 완공이 됐죠. 그때도 이제 이 문제를 반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전두환 정권이 그래서 그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길의 상징으로 만들자고 만들어 놨어요. 위치도 유관순 이제 열사가 만세를 불렀던 천안 아원의 장터인근에다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25년, 35년이 지났죠. 예. 거의 35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이야기들, 독립기념관이니까 독립운동의 영웅들 또 이제 의사 열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이제 종합 정리해서 전시를 해놓은 거죠. 뉴라이트의 역사관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럼 거기에 왜 관장으로 그런 사람이 가느냐? 이거 마치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스님이 고깃집 가서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스님이 고깃집 가서 밥 먹는 것 같은 고기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 자기 철학에 맞는 데 있어야지. 자기 사상하고도 맞지 않는, 자기 생각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기관에 들어갔느냐. 또 왜 그런 기관에 임명했느냐. 참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그거죠. 예. 그 전시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전시에 깔려 있는 역사관 자체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지만, 예컨대 이제 이승만을 미화하는 특별전을 한다든가, 이승만 특별시를 만든다든가, 친일파들을 긍정하기 위한 무슨 뭐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좀 과업, 과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역사관, 특히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한국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그렇죠. 한국의 근대 현대사 발전은 전부 일본 식민지 지배 덕이고 친일파들이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지식을 배워서 그걸 잘 발전시켜서 이렇게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놓은 역사인데 경제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한국 역사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됐고 실제로 독립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된 독립운동사만 잔뜩 써놨다. 근현대사가 사람들이 김구, 이봉창, 윤봉길, 유관순은 알아도 무슨 박흥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이거 참 불합리하다. 역사 교과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게 박근혜 정권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나타났었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란 책으로 이제 정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역사기관 기관장들을 인디라이트 인사로 싹 이제 채워놓은 것도 결국 이제 국민의 역사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업 공동체예요. 국민이란 기업 공동체. 우리가 8.15를 광복절로 기억하고 일본인들은 패전일로 기억하고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 일본인들은 물록 경장의 역이라고 불러요. 주체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이 과거 일이기 때문에 그 기업 공동체로서의 이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세종대왕이라든가 한국인이니까 이제 위인으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역사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해체해서 새로운 역사관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뉴라이트의 이제 역사수령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세대에 끼치는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 공동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기억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대는 기억을 공유하는 게 그나마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요. 앞으로 후속 세대들의 기억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된다면 왜곡하려는 이제 프로젝트죠. 예. 일종의 역사 왜곡 공정이에요. 프로젝트. 이게 얼마나 더 앞으로 위험한 일일까? 모르죠. 이 정권이 또 한 번 연장된다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할 얘기가 오늘 다음 주가 이제 광복절이라서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뉴라이트의 얘기를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